구두방 할아버지와 꼬마 요정. 어느 마을에 아주 작은 구두방이 있었어요. 그 구두방에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구두를 만들고 할머니는 바느질하며 부지런히 일했지만 언제나 가난했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가난한 것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런, 이제 가죽이 얼마 남지 않았네. 이걸로는 구두를 한 켤레밖에 못 만들겠구려. 할아버지는 구두를 만들기 위해 남은 가죽을 가위로 오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밤 오려놓은 가죽은 없고 아주 멋진 구두 한 켤레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구두는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아주 훌륭한 것이었어요. 때마침 손님이 구두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 정말 훌륭한 구두를 만드셨군요. 손님은 구두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평소보다 2배나 비싼 값을 주고 그 구두를 사갔어요. 할아버지는 손님에게 받은 돈으로 구두를 만들 수 있는 가죽을 샀어요. 할아버지는 새로 산 가죽을 오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신기하게도 새 구두 2켤레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2켤레의 구두 또한 눈 깜짝할 새에 팔려나갔어요. 그것도 비싼 값에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일은 날마다 계속되었어요. 구두방 할아버지는 곧 부자가 되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누가 구두를 만들어 놓고 가는지 늘 궁금했어요. 오늘은 누가 구두를 만들어 놓고 가는지 지켜봅시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숨어서 구두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이윽고 구두방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창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꼬마 요정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살금살금 구두방 안으로 들어온 꼬마 요정들은 노래를 부르며 할아버지가 오려놓은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텅텅텅 구두를 만들자.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도와주자. 쓱쓱쓱쓱 구두를 만들자. 예쁘게 바느질하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느덧 탁자 위에는 꼬마 요정들이 만든 구두가 수북히 쌓였어요. 날이 차츰 밝아오자 꼬마 요정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꼬마 요정들을 위해 선물을 해주어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요, 할멈. 꼬마 요정들에게 은혜를 갚아야지. 난 꼬마 요정들의 옷과 양말을 만들 테니 당신은 구두를 한 켤레씩 만들어주세요. 다음 날 밤에도 어김없이 꼬마 요정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탁자 위에 작은 옷과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꼬마 요정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선물이라는 것을 눈치채고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옷과 구두를 신은 꼬마 요정들은 금세 멋쟁이가 되었어요. 꼬마 요정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춤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신이나 함께 춤을 추었죠.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어느덧 날이 밝아오자 꼬마 요정들은 창밖으로 사라졌죠. 그날 이후 꼬마 요정들은 구두방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두방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거렸죠. 할아버지네 구두는 아주 유명해졌거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가끔씩 고마운 꼬마 요정들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굴러라 호박. 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멀리 사는 손녀딸의 결혼식 초대장을 받았어요. 늦지 않으려면 서둘러야겠어. 할머니는 오랜만에 예쁜 손녀딸을 볼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할머니 앞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할멈,
나는 너무 배가 고파. 할멈을 잡아먹어야겠어. 늑대야, 난 비쩍 말라서 먹을 게 없단다. 하지만 손녀딸 결혼식에서 돌아올 땐 살이 좀 올라 있을 거야. 정말 뼈만 낭상하군. 할머니가 앙상하게 마른 팔을 보여주자 늑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서 다녀와. 난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할머니가 다시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굶주린 곰이 나타났어요. 할멈, 난 지금 너무 배가 고파. 할멈을 잡아먹어야겠어. 곰아, 난 비쩍 말라서 먹을 게 없단다. 하지만 손녀딸 결혼식에서 돌아올 땐 살이 좀 올라 있을 거야. 정말 가죽만 남았군. 할머니가 안으로 움푹 패인 볼을 보여주자 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서 다녀와. 난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무사히 곰에게서 도망친 할머니가 손녀딸 집에 거의 다 갔을 때였어요. 이번에는 굶주린 사자가 나타났어요. 할멈, 난 며칠째 굶어서 너무 배가 고파. 할멈을 잡아먹어야겠어. 사자야, 난 비쩍 말라서 먹을 게 없단다. 하지만 손녀딸 결혼식에서 돌아올 땐 살이 좀 올라 있을 거야. 하긴 너무 날씬하군. 할머니가 삐쩍 마른 다리를 보여주자 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서 다녀와. 난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할머니는 사자에게서 도망친 후 간신히 손녀딸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고는 손녀딸에게 덜덜 떨며 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손녀딸은 할머니를 위로하며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결혼식이 끝나고 큰 잔치가 열렸어요. 이윽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덜컥 겁이 났어요. 어쩌지? 사나운 짐승들이 날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할머니,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손녀딸은 밭에서 아주 커다란 호박을 하나 따왔어요. 그리고 호박을 파서 조그만 문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호박 속으로 들어가세요. 할머니가 호박 속으로 들어가자 손녀딸은 호박을 힘껏 밀어 대굴대굴 굴러가게 했어요. 호박은 조금 굴러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호박아, 혹시 할멈 하나 못 봤니? 아니, 아무것도 못 봤어. 굴러라, 호박아, 대굴대굴 굴러라. 호박 속에 있던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사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머니는 계속 굴러갔지요. 조금 더 굴러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호박아, 혹시 할멈 하나 못 봤니? 아니, 아무것도 못 봤어. 굴러라, 호박아, 대굴대굴 굴러라. 곰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머니는 계속 굴러갔지요. 집에 가까이 갔을 무렵 씩씩거리고 있던 늑대를 만났어요. 호박아, 혹시 할멈 하나 못 봤니? 아니, 아무것도 못 봤어. 굴러라, 호박아, 대굴대굴 굴러라. 늑대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머니는 계속 굴러갔죠. 늑대와 곰, 사자까지 감쪽같이 속였군. 무사히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어요. 그날 밤 늑대와 곰과 사자는 쫄쫄 굶으며 잠이 들었어요. 무시무시하게 생긴 호박이 구르며 자신을 따라오는 꿈을 꾸면서요. 그림 속에서 나온 당나귀. 옛날에 아주 못된 구두쇠 영감이 살았어요. 구두쇠 영감은 하인들을 호되게 부려먹었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해도 밥도 제대로 주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이 많은 하인이 용기를 내어 부탁했어요. 주인님, 저에게 당나귀 한 마리만 사주세요. 밤낮으로 일을 하려니 너무나 힘들답니다.
구두쇠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엽전 2잎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는 도저히 당나귀를 살 수가 없었답니다. 장터로 나간 하인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림을 파는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이 그림 속의 당나귀야말로 구두쇠에게는 꼭 맞아. 풀도 먹지 않으니까. 하인들은 당나귀 대신 그림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구두쇠 영감은 그림을 보더니 말했어요. 이제 당나귀로 있으니 곡식을 더 많이 빠지 않으면 두들겨 팰 테다. 하인들은 너무나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죠. 터덜터덜 피곤함에 지친 하인들은 옥수수 자루를 짊어지고 방앗간으로 갔어요. 그런데 방앗간의 문을 연 하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절구통에 황금빛 옥수수 가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빻아놓았을까? 하인들은 절구통에 옥수수를 넣고 밖에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한밤중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앗간에서 쿵덕쿵덕 방앗 찢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깨비가 나타났나? 놀란 하인들이 몰래 들여다보니 그림 속의 소년과 당나귀가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첫 닭이 꽃기어 울자 소년과 당나귀는 땀투성이가 된 몸으로 다시 그림으로 들어갔죠. 아이고, 정말 고맙기도 하지. 하인들은 그림 속 소년과 당나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때부터 밤마다 그림 속 소년과 당나귀가 곡식을 빻아주고 하인들은 낮에만 일하고 밤엔 편히 잘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두쇠 영감이 한밤중에 하인들을 깨우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방앗간에서 쿵덕쿵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나 궁금해진 영감은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소년과 당나귀가 그림으로 쏙 들어가지 뭐예요? 이런 고얀 것들! 여태껏 놀고 먹었단 말이지. 욕심쟁이 구두쇠 영감은 화가 났지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걸 사또에게 바치면 큰 상을 내리실 거야. 구두쇠는 그림을 가져가 멋진 유리액자에 넣은 뒤 사또에게 가져갔죠. 한밤이 되면 그림 속의 소년과 당나귀가 나와 일을 한답니다. 사또는 구두쇠 영감의 말대로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화가 난 사또는 큰 소리로 말했지요. 네 이놈! 감히 나에게 거짓말을 해!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구두쇠 영감은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하인들은 구두쇠 영감의 땅을 열심히 갈고 농사지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지만 그림 속의 소년과 당나귀는 다시는 나오질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두쇠 영감이 너무 튼튼한 유리액자에 가둬놓았기 때문이랍니다. 꼬리를 잃은 쥐. 어느 날 고양이가 아기 쥐의 꼬리를 물어 뜯어버렸어요. 고양이야, 내 꼬리를 돌려줘. 아기 쥐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싫어. 암소 아주머니에게 가서 우유를 얻어오면 꼬리를 돌려주지. 아기 쥐는 외양간으로 달려가서 암소 아주머니의 털을 잡고 부탁했어요. 암소 아주머니, 제게 우유를 주세요. 고양이에게 우유를 주지 않으면 제 꼬리를 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암소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맛있는 풀을 얻어오지 않으면 우유를 주지 않을 거야. 아기 쥐는 밭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농부 아저씨의 바지자락을 잡고 부탁했죠. 농부 아저씨, 제게 맛있는 풀을 좀 주세요. 풀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암수 아주머니가 우유를 주지 않고 고양이에게 우유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제 꼬리를 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농부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 푸줏간에서 고기를 얻어오지 않으면 풀을 주지 않을 거야. 아기 쥐는 또다시 푸줏간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아기 쥐는 푸줏간 할아버지 장갑을 잡고 부탁했어요. 푸줏간 할아버지, 제게 고기를 좀 주세요. 고기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농부 아저씨가 맛있는 풀을 주지 않고 암수 아주머니에게 풀을 주지 않으면 우유를 주지 않고 고양이에게 우유를 주지 않으면 제 꼬리를 돌려주지 않을 거예요. 푸줏간 할아버지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아기 쥐야, 그건 안 되겠구나. 빵 가게에서 빵을 얻어오지 않으면 내게 고기를 주지 않을 게다. 아기 쥐는 망연자실한 채 빵가게를 향해 걸어갔어요. 빵집 아저씨, 저에게 빵을 좀 주세요. 빵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푸줏간 할아버지가 고기를 주지 않고 농부 아저씨에게 고기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풀을 주지 않고 암수 아주머니에게 풀을 주지 않으면 우유를 주지 않고 고양이에게 우유를 주지 않으면 제 꼬리를 돌려주지 않을 거예요. 아기 쥐는 그렇게 말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마음씨 좋은 빵집 아저씨는 아기 쥐가 우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기 쥐야, 울지 말렴. 이 빵을 줄 테니 얼른 꼬리를 되찾았으면 좋겠구나. 빵집 아저씨는 불쌍한 아기 쥐에게 커다란 빵을 주었어요. 아기 쥐는 기뻐서 펄쩍 뛰며 빵집 아저씨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아기 쥐는 그 빵을 가지고 얼른 푸줏간으로 달려갔어요. 빵을 주었더니 푸줏간 할아버지가 고기를 주었어요. 고기를 가지고 가서 농부 아저씨에게 주었더니 농부는 마른 풀을 한아름 주었지요. 마른 풀을 가지고 가서 암소 아주머니에게 주었더니 암소는 우유를 주었어요. 아기 쥐는 우유를 받아들고 고양이에게로 갔어요. 고양이야, 우유를 가져왔어. 그러니 내 꼬리를 돌려줘. 우유를 본 고양이는 그제야 아기 쥐의 꼬리를 돌려주었답니다. 꽤 많은 토끼. 마을 근처 숲속에 꽤 많은 토끼가 살았어요. 토끼는 밭에 나가 옥수수 5개를 훔쳤어요. 이걸 미천으로 돈을 벌어봐야겠어. 토끼는 첫 번째로 수탉을 찾아갔어요. 수탉아, 너 옥수수 좋아하지? 나한테 옥수수 5개가 있는데 싸게 줄 테니 사지 않겠니? 얼만데요? 너한테는 특별히 200원에 줄게. 오, 정말 싸군요. 제가 살게요.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우리 집으로 와. 수탉의 집을 나온 토끼는 이번에는 여우를 찾아가 똑같은 방법으로 옥수수를 팔고 아침 8시에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늑대를 찾아가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옥수수를 팔고 약속 시간은 9시로 정했습니다. 토끼는 마지막으로 사냥꾼을 찾아가 똑같은 방법으로 옥수수를 팔고 약속 시간은 10시로 정했습니다. 이튿날 7시가 되자 수탉이 토끼의 집을 찾아왔어요. 토끼님, 어제 얘기한 옥수수를 사러 왔어요. 잘 왔어. 어서 들어와. 수탉은 옥수수 값으로 200원을 토끼에게 주었어요. 고마워. 오늘은 힘들었을 테니 따뜻한 차를 마시고 가렴. 토끼는 옥수수 차를 내놓으며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수탉은 토끼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벌써 8시가 되었네. 여우님이 오실 시간이야. 여우가 온다고요? 아이고 어떡해, 난 죽었다. 수탉의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날개를 퍼덕이며 소리쳤어요. 괜찮아. 저 난로 속에 숨으면 안전해. 얼른 들어가. 토끼는
옆에 있는 난로 속으로 수탉을 밀어 넣었어요. 잠시 후 여우가 나타났어요. 여우님, 어서 오세요. 그래, 어제 말했던 옥수수를 사러 왔어. 여우는 토끼에게 200원을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여우님. 오시느라 힘드셨을 테니 따뜻한 차라도 마시고 가세요. 토끼는 똑같은 방법으로 시간을 끌었어요. 그리곤 늑대가 온다고 말하며 겁에 질린 여우를 난로 속으로 밀어 넣었죠. 그리고 다음 손님인 늑대 역시 10시가 되자 사냥꾼이 온다고 하고 난로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모두 내 꾀에 넘어갔구나. 토끼는 너무 신이 나서 깔깔 웃었어요. 10시가 되자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어서 오세요, 사냥꾼님. 어제 말한 옥수수를 사러 왔단다. 그것보다도 한 방에 3마리를 잡을 수 있는 사냥감이 있답니다. 그게 정말이냐? 물론이지요. 바로 저 난로 속에 있지요. 토끼는 사냥꾼의 귀에 대고 그동안 일어난 일을 소곤소곤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사냥꾼은 호탕하게 웃었어요. 하하, 오늘은 아주 재수 좋은 날이구나. 하지만 토끼야, 하나 틀린 게 있단다. 사냥꾼이 크게 웃으며 철컥 총을 들었어요. 한 방에 3마리가 아니라 4마리지. 사냥꾼은 총구를 토끼에게 겨누었어요. 사냥꾼님, 왜 이러십니까? 저 난로 속에 있는 3마리는 네가 다 잡아놓았으니 나는 너만 잡으면 될 게 아니냐. 사냥꾼은 총을 빵 쐈습니다. 날고 싶은 사자. 옛날 옛적에 하늘을 날고 싶은 사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사자는 독수리를 동굴로 초대했어요. 독수리야, 내가 부탁이 있단다. 산속의 왕이신 사장님의 부탁이라면 뭐든 들어드려야죠. 내 갈기와 네 날개를 맞바꾸고 싶구나. 날개를요? 그럼 전 날 수가 없습니다. 사자가 자신의 갈기를 만지며 말하자 독수리는 당황해서 펄쩍 뛰었어요. 날 수는 없지만 이 산속의 왕이 됐는데 뭐가 두려운가? 나의 이 멋진 갈기가 산속의 왕임을 보증해 줄 거란다. 독수리는 날개와 갈기를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하면 사자에게 혼쭐이 날까 무서워서 알겠다고 말했죠. 예,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갈퀴를 떼어주십시오. 고맙네. 이리 가까이 오게. 독수리는 아무 의심 없이 사자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 순간 사자는 독수리를 한 발로 짓누르고 위협했어요. 네 날개부터 떼어다오. 독수리는 어쩔 수 없이 커다랗고 멋진 날개를 떼어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어떤가? 사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어깨에 붙이고 근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아하고 멋지십니다. 독수리는 사자를 칭찬하며 말했어요. 독수리는 사자가 날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에게 갈기를 줄 생각이 없다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독수리는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날개도 달았으니 이제 한번 날아보시죠. 내가 날 수 있겠는가? 사자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요. 바람이 적당히 부는 좋은 언덕이 있답니다. 그 언덕으로 가셔서 멋지게 몸을 던져보십시오. 사자는 바람이 부는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언덕 아래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벼랑이었습니다. 어서 날개를 펴고 날아보세요. 독수리가 사자를 재촉했어요. 사자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몸을 던졌어요. 하지만 사자는 날아본 적이 없어서 나는 방법을 몰랐답니다. 사자는 공중에서 몸부림만 치다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네 재주가 무엇이냐? 한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무엇이든 한 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고 있었습니다. 창을 잘 쓰는 사람, 힘이 센 사람, 말을 잘 타는 사람 등이 모였죠.
어느 날 시골 남자가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장군님, 저도 전쟁에 나가고 싶습니다. 너는 어떤 재주를 가졌느냐? 저는 목소리가 남들보다 큽니다. 목소리? 그것도 재주라고 할 수 있느냐? 다른 재주가 없다면 넌 군사가 될 수 없다. 장군이 딱 잘라 말했어요. 주변 군사들은 시골 남자의 말을 듣고 키득키득 웃었답니다. 시골 남자는 애원하다시피 장군에게 부탁하였어요. 장군은 어쩔 수 없이 수락했어요. 그 후 장군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들판을 지나는데 앞에 큰 강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배들이 모두 저쪽 강가에 메어져 있었답니다. 저 배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없느냐? 장군인 군사들에게 묻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군인이 나서며 말했죠. 장군님, 제가 부르겠습니다. 바로 목소리가 큰 군졸이었습니다. 어서 불러보아라. 장군은 반신반의하며 말했어요. 배를 보내주시오! 군졸의 우렁찬 목소리가 온 산과 강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장군과 다른 군사들은 깜짝 놀랐답니다. 곧 강의 반대편에 있던 백사공들이 목소리를 듣고 배를 움직여 건너왔습니다. 참으로 큰 재주를 가진 군사로구나. 장군과 군사는 목소리 큰 군졸 덕분에 모세의 강을 건너 전쟁에 승리했답니다. 늑대의 낙원. 어느 날 먹이를 찾아 들을 헤매던 토끼가 산 근처에 있는 마을의 당근밭을 발견했어요. 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당근이다. 배가 고팠던 토끼는 허겁지겁 당근을 먹었어요. 당근밭의 당근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요. 시장에서 돌아온 당근밭 농부는 파헤쳐진 당근밭을 보고 화가 단단히 났어요. 이건 분명 토끼의 짓일 거야. 화가 난 농부는 밭에 높은 울타리를 치고 사방에 함정을 파놓았어요. 그리고 당근을 다시 심었습니다. 다시 당근밭의 당근을 훔쳐먹으러 온 토끼는 그만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농부는 토끼를 잡아다가 우리 안에 가두었어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당근이다. 실컷 먹고 쑥쑥 자라거라. 농부는 우리에 갇힌 토끼에게 당근을 듬뿍 주었어요. 영리한 토끼는 농부의 목적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농부가 나를 살찌워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토끼는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언제 농부에게 잡아먹힐지 모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몇 날을 굶어 배가 아주 고픈 늑대가 토끼 우리 앞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왔어요. 마침 토끼는 농부가 준 당근을 맛있게 먹고 있었죠. 토끼야, 넌 언제부터 거기 살았니? 배고픈 늑대가 입맛을 다시며 토끼를 보고 말했어요. 그 순간 토끼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토끼는 행복한 목소리로 배고픈 늑대에게 말했어요. 늑대님, 여기는 낙원이에요. 먹을 것도 많고 주인님도 정말 좋아요. 배고픈 늑대의 눈은 부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늑대는 한 번 배를 채우려면 몇 날 며칠을 뛰어다니며 먹이를 구해야 하지만 토끼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매일매일 맛있는 당근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낙원이 지루해요. 그러니 늑대님이 저 대신 여기로 들어오실래요? 그게 정말이냐? 그럼요. 어서 우리 문을 열어 들어오세요. 오랜만에 배를 채울 생각에 신이 난 늑대는 얼른 토끼와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토끼는 우리 문을 단단히 잠그고 멀리 달아나며 소리쳤습니다. 바보 같은 늑대야. 먹이야 실컷 먹을 수 있지만 넌 거기 갇혀 있다가 잡아먹힐 거야. 단 한 번의 실수. 어느 나라에 몹시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어요. 아들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정말 아름다운 공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들은 들떠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공주님께 반했어요. 저는 꼭 공주님과 결혼하겠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곤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아들아, 우리 같은 사람이 어찌 공주님과 결혼을 할 수 있겠니? 제발 정신 차리고 부지런히 일이나 하렴. 하지만 아들은 사랑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어요. 정 그렇다면 임금님께 허락을 받아야겠구나. 임금님을 만나러 갈 때 친구를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그 친구에게 네가 대답하는 말에 항상 반대로만 말하라고 하거라. 정신을 못 차리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들은 신이 나서 친구와 함께 임금님을 뵈러 갔죠. 아들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는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대는 부자인가? 임금님이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질문했어요. 아들은 당당하게 대답했죠. 저에게 있는 것이라곤 밭 한 떼기뿐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말을 받았죠. 이 친구는 아주 부자랍니다. 이 고장의 땅이 전부 이 친구의 땅이라니까요. 그렇게 넓은 땅을 가졌다면 그 땅을 갈고 닦을 연장도 충분하겠지? 제 연장이라곤 낫 한 자루뿐인걸요. 그러자 또 친구가 말했어요. 말도 마세요. 사실 연장이 수백 개도 넘는답니다. 임금님은 껄껄 웃으며 공주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확실한 너의 신랑감이구나. 아들은 공주님과 결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자기 몸을 긁적긁적 긁었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글적거리지? 몸을 긁어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임금님이 물었어요. 아들은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에 조그만 종기가 좀 났을 뿐입니다.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종기가 하나뿐이라고요? 천만에요. 친구의 몸은 전부 종기로 덮여 있다니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공주는 얼굴을 찡그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임금님도 두 사람을 당장 내쫓아버렸답니다. 도마뱀과 결혼한 셋째 딸. 어느 날 한 농부 아저씨가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흙 속에서 커다란 도마뱀이 나타났어요. 도마뱀은 농부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윽박질렀어요. 너한테 딸이 3명 있지? 그 중에 하나를 내 아내로 다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너를 잡아먹겠다. 깜짝 놀란 농부는 집으로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첫째 딸과 둘째 딸은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나는 절대로 도마뱀과 결혼하지 않겠어요. 나는 도마뱀을 보기만 해도 기절하고 말 거예요. 셋째 딸도 도마뱀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잡아먹힐까 무서웠어요. 셋째 딸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도마뱀과 결혼하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셋째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도마뱀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도마뱀은 셋째 딸을 데리고 숲속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동굴 속으로 끝도 없이 들어갔죠. 그동안 셋째 딸은 내내 징그럽고 무서운 도마뱀을 보며 울고 또 울었죠. 도마뱀은 계속 울기만 하는 셋째 딸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어요. 한참 가다 보니 눈부시게 환한 빛이 비치더니 멋지고 커다란 궁궐이 서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어머, 이렇게 멋진 곳에 누가 살지? 깜짝 놀란 셋째 딸이 말하자 도마뱀이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 혼자서 살고 있다오. 나는 너무나 외로워서 당신을 데려왔지요. 그런데 당신이 우는 모습을 보니 내가 큰 잘못을 한 것 같군요. 당신의 아버지를 잡아먹지 않을 테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오. 셋째 딸은 그렇게 말하는 도마뱀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넓고 커다란 궁궐 안에 혼자 서 있는 도마뱀이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요.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이곳에서 당신의 아내가 되어 함께 살겠어요. 셋째 딸이 그 말을 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도마뱀의 울퉁불퉁하고 징그러운 껍질이 스르륵 벗겨지더니 아주 멋지고 잘생긴 왕자의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고마워요. 나는 고약한 마녀의 마법에 걸렸었지요. 그런데 당신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마법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대요. 물론 농부네 가족도 모두 함께 와서 오순도순 살았다 하지요. 돌멩이와 과자. 학과 까마귀는 늘 붙어 다니는 친구였어요. 학은 몸집이 크고 힘이 셌으며 까마귀는 작지만 머리가 좋았답니다. 둘은 굳은 약속을 했답니다. 학은 다른 새들이 까마귀를 공격하면 보호해주고 까마귀는 학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그때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라는 약속이요. 며칠 후 학은 넓은 밭으로 날아가 농부가 심은 콩을 콕콕 쪼아 먹었어요. 이 모습을 본 농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선 함께 일하던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거기 돌멩이 하나 주워다오. 아들은 얼른 돌멩이를 주워주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까마귀가 깍깍하고 학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이키, 위험 신호다. 학은 재빨리 날아올랐습니다. 농부가 던진 돌멩이는 땅바닥에 풀썩 떨어졌지요. 이렇게 학은 매일 까마귀의 도움으로 콩을 쪼아 먹었고 농부는 매번 학을 놓쳤답니다. 농부는 학에게 돌을 던질 때마다 까마귀가 우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아무래도 저 까마귀가 수상해. 꼭 내 말을 알아듣는 것 같단 말이지. 마침내 까마귀가 신호로 학이 도망치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을 눈치챈 농부는 아들을 불러 작은 소리로 일렀어요. 아들아, 내가 과자를 달라고 하면 돌멩이를 다오.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말했어요. 그때 학이 또다시 날아와 콩을 쪼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과자를 하나 다오. 농부는 마치 까마귀에게 들으라는 듯 크게 말했어요. 아들이 돌멩이 하나를 집어주자 농부는 돌멩이를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아이고, 내 다리. 돌멩이에 맞은 학은 간신히 도망쳤어요. 그리고 위험 신호를 해주지 않은 까마귀에게 따졌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의 굳센 약속을 잊은 거니? 당황한 까마귀는 검은 날개를 퍼덕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사람들이 스스로 말한 대로 하지 않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농부는 분명 과자를 달라고 했는데 농부의 아들이 돌멩이를 주었어. 그러니까 말한 것과 실제로 한 행동이 달라서 몰랐던 거야. 돼지 꼬리.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꽤 많은 일꾼이 있었어요. 일꾼의 주인은 마을에서 소문난 구두쇠였어요. 일꾼은 항상 적은 일당을 받으며 밤낮으로 일해야 했답니다. 어느 날 일꾼이 돼지들에게 사료를 먹이고 있었어요. 어허, 돼지를 참 잘 키웠구려. 이 돼지 한 마리를 내게 팔지 않겠소? 그때 그 근처를 지나가던 상인이 말했어요. 좋은 꾀가 떠오른 일꾼은 곧바로 그러겠다 대답했죠. 좋습니다. 하지만 꼬리는 떼고 팔겠습니다. 고기로 쓸 돼지인데 아무려면 어떻소? 그렇게 합시다. 돼지 꼬리를 자르고 돼지를 판 일꾼은 꾀를 부릴 생각에 흐흐흐 웃었어요. 구두쇠 주인 좀 놀려볼까? 일꾼은 돼지 꼬리를 늪 가운데 꼬리만 보이게 묻었어요. 그리고는 주인에게 쌩 달려가며 말했어요.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어요. 돼지가 늪에 빠졌어요. 뭐라고? 이거 큰일 났구나.
주인과 일꾼은 밧줄을 가지고 늪으로 달려갔어요. 늪 가운데에 돼지 꼬리만 나와 있는 것을 본 주인은 곧바로 일꾼에게 밧줄 끝을 건네며 말했죠. 어서 밧줄로 꼬리를 묶어라. 예, 주인님. 일꾼은 늪으로 들어가 돼지 꼬리에 밧줄을 꽉 묶었어요. 됐어요, 주인님. 어서 당기세요. 일꾼의 말을 들은 주인은 무거운 돼지를 늪에서 빼내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하여 힘껏 당겼어요. 그러나 돼지 꼬리만 묶여있는 밧줄은 가볍게 당겨져 주인은 뒤로 벌렁 나자빠졌어요. 아이쿠, 돼지가 나왔느냐? 아니요, 주인님. 늪에 진흙이 미끄러워 꼬리에서 밧줄이 빠졌네요. 다시 묶었으니 어서 당기세요. 일꾼은 시치미를 떼며 말했어요. 주인은 여러 차례 밧줄을 힘껏 당기고 우당탕 넘어지고 하면서 힘이 쏙 빠졌습니다. 아이고, 더는 안 되겠다. 결국 주인은 돼지 건지는 것을 포기했어요. 일꾼은 이렇게 꾀를 써서 돈을 벌었답니다. 미운 아기 오리. 어느 무더운 여름날 호숫가의 오래된 농장에서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자 아기 오리들이 하나 둘 껍데기를 깨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기 오리들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와, 정말 신기해 하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직 가장 큰 알이 깨지지 않았어요. 엄마 오리는 좀 더 따뜻하게 알을 품어주었지요. 마침내 가장 큰 알이 깨졌어요. 어머, 이렇게 크고 못생긴 아기라니. 엄마 오리가 놀라서 외쳤어요. 가장 큰 알에서 나온 막내 오리는 다른 오리들과 매우 달랐어요. 그래서 엄마 오리는 미운 아기 오리를 헤엄을 못 치는 칠면조일 거라고 생각했죠. 엄마 오리는 아기 오리들을 호수로 데려갔어요. 그러고는 물속에 밀어넣었지요. 아기 오리들은 퐁당퐁당 헤엄쳤어요. 미운 오리도 풍덩풍덩 헤엄쳤어요. 휴, 다행이야. 내 아기가 맞나 봐. 안심한 엄마 오리는 아기들을 농장으로 데려갔어요. 다른 동물들에게 귀여운 아기들을 자랑하려고요. 다른 동물들은 귀여운 아기 오리들을 반겨주었어요. 하지만 미운 아기 오리를 본 동물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것 좀 봐. 정말 크고 못생긴 오리야. 맞아. 사실은 오리가 아닌 게 아닐까? 다른 형제들도 미운 아기 오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생겼다며 부리로 콕콕 쪼고 못살게 굴었지요. 참다 못한 미운 아기 오리는 농장에서 도망쳤어요. 달려가던 미운 아기 오리가 강가에 이르렀어요. 주위를 둘러보던 미운 아기 오리를 발견한 기러기 떼가 말을 걸었어요. 우리랑 같이 갈래? 넌 지금은 못생겼지만 나중엔 아주 멋진 새가 될 거야. 미운 아기 오리는 기러기의 말에 고민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탕탕 요란한 총소리가 들렸어요. 놀란 기러기들이 푸드덕 날아올랐어요. 미운 아기 오리도 허둥지둥 달아났지요. 그러다가 작고 초라한 오두막을 발견해 도망쳤어요. 그곳에는 할머니가 고양이와 암탉을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고양이와 암탉은 언제나 잘난 척만 했어요. 미운 아기 오리를 얕보고 무시했지요. 아기 오리는 그들과 늘 싸워야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기 오리는 오두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할머니의 오두막을 나온 미운 아기 오리는 걷고 또 걸었어요. 우와, 정말 못생긴 오리야. 만나는 동물들마다 모두 미운 아기 오리를 놀려댔죠. 시간이 지나 가을이 되었어요. 미운 아기 오리에게는 아주 힘든 계절이었어요. 하루는 아기 오리가 아주 놀라운 것을 보았어요. 남쪽을 향해 날아가는 한 무리의 새들이었어요. 저 기다란 목과 우아한 날개 좀 봐.
저 새들의 이름은 뭘까? 아기 오리는 그 아름다운 새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덧 추운 겨울이 되었어요. 아기 오리는 호수에서 헤엄을 치다가 얼음 속에 꽁꽁 갇히게 되었어요. 이제 어쩌지? 당황하여 발버둥 치던 그때 한 농부가 미운 아기 오리를 발견하고는 집으로 데려갔어요. 아기 오리를 본 농부의 아이들은 아기 오리와 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아기 오리는 쿵쿵거리며 달려오는 아이들이 자기를 해치려는 줄 알고 정원 덤불 속으로 도망쳐 숨었어요. 그리고 그만 잠이 들었지요. 어쩔 수 없이 미운 아기 오리는 아주 힘겹게 그의 겨울을 지내야 했어요. 드디어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봄이 되었어요. 아기 오리 눈앞에 한 무리의 새들이 날아왔어요. 저번에 봤던 아름다운 새들이야. 아기 오리는 그 새들을 금세 알아보았어요. 아기 오리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미운 아기 오리인 자신의 모습이 너무 볼품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미운 아기 오리가 아니라 아름답게 자란 백조였기 때문이에요. 백조가 된 아기 오리는 하얀 깃털을 움직이면서 우아하게 목을 뻗어 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쁨에 가득 차서 외쳤어요. 나 이런 행복은 꿈꾸지도 않았어. 백설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자애롭고 사이좋기로 유명한 임금님과 왕비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임금님과 왕비님 사이에서 예쁜 공주가 태어났어요. 살결이 눈처럼 하얘 백설공주라 불렸어요. 공주의 어머니인 왕비님은 백설공주를 낳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임금님은 오랫동안 슬퍼하다가 새 왕비를 맞아들였지요. 새 왕비에게는 마법의 거울이 있었어요. 하루는 왕비가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왕비님도 이쁘지만 백설공주는 1000배나 더 예쁘답니다. 화가 난 새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숲속 깊숙이 끌고 갔어요. 하지만 백설공주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가여운 마음이 들어 백설공주를 그냥 놓아주었어요. 어서 멀리 멀리 달아나세요. 왕비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요. 사냥꾼은 대신 사슴을 잡아 사슴의 심장을 새 왕비에게 가져다 주곤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새 왕비는 매우 만족해서 깔깔 웃었어요. 백설공주는 깊은 숲속으로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어느덧 해가 져서 주위가 어두워졌어요. 백설공주는 마침 들어가 쉴 만한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접시 7개가 놓인 식탁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작은 침대 7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백설공주는 접시에 담긴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유리잔에 든 포도주를 꼴깍꼴깍 마셨어요. 그러자 졸음이 솔솔 밀려왔어요. 한밤중이 되자 오두막의 주인들이 돌아왔어요. 바로 광산에서 금을 캐는 7난쟁이였어요. 집안에 누군가 들어왔어. 이것 봐. 우리 저녁을 다 먹어 치웠잖아. 7난쟁이는 화가 나서 팔짝팔짝 뛰다가 침대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백설공주를 보았어요. 아, 정말 예쁜 아가씨야. 그냥 자도록 두자. 7난쟁이가 백설공주의 머리맡에서 소곤거렸어요. 이튿날 아침 백설공주는 잠에서 깨어 7난쟁이에게 사과하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7난쟁이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백설공주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아가씨, 조금 더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우리랑 같이 살아요. 백설공주는 마음씨 착한 7난쟁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얼마 뒤 새 왕비는 다시 마법의 거울을 꺼내 들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왕비님도 예쁘지만 산 너머 일곱 난쟁이 집에 사는 백설공주가 1000배는 더 예쁘답니다. 그제야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새 왕비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새 왕비는 할머니처럼 꾸미고 일곱 난쟁이 집을 찾아갔어요. 예쁜 물건이 많다오. 구경 좀 하구려. 새 왕비가 알록달록한 옷끈을 내밀자 백설공주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아가씨, 내가 옷끈을 묶어줄게요. 새 왕비는 도와주는 척하며 옷끈을 꽉 졸라맸어요. 어찌나 세게 맸는지 공주는 그만 숨이 막혀 쓰러지고 말았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일곱 난쟁이는 깜짝 놀랐어요. 옷끈을 풀자 백설공주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분명 못된 새 왕비가 그랬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어선 안 돼요. 궁전으로 돌아온 새 왕비가 곧바로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왕비님도 예쁘지만 산 너머 일곱 난쟁이 집에 사는 백설공주가 1000배는 더 예쁘답니다. 하지만 대답은 전과 똑같았어요. 새 왕비는 빗에다 독을 묻힌 후 다시 할머니처럼 꾸미고 일곱 난쟁이 집을 찾아갔어요. 아가씨, 여기 아주 예쁜 빛이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백설공주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새 왕비는 창문 안으로 빛을 내밀었어요. 예쁜 빛을 본 백설공주는 그만 문을 열고 말았어요. 이리 와요. 내가 머리를 빗겨줄게요. 새 왕비는 머리를 빗겨주는 척을 하며 독이 묻은 빗을 백설공주의 머리에 꽂았어요. 백설공주는 독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일곱 난쟁이는 깜짝 놀랐어요. 못된 왕비가 또 다녀갔군.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일곱 난쟁이는 곧 독이 묻은 빗을 찾아냈어요. 빗을 빼자 백설공주는 정신을 차렸어요. 새 왕비는 또다시 거울에게 물어보았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왕비님도 예쁘지만 산 너머 일곱 난쟁이 집에 사는 백설공주가 1000배는 더 예쁘답니다. 하지만 거울의 대답은 여전히 전과 똑같았어요. 화가 난 왕비는 얼굴이 시뻘겋게 물들었어요. 이번에는 사과의 한쪽에만 무서운 독을 묻히고 다시 할머니로 꾸미고선 일곱 난쟁이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가씨, 이 맛있는 사과를 한 입 먹어보시오. 고맙지만 그럴 수 없어요. 왜? 사과에 독이라도 들었을까봐? 그렇다면 한쪽은 내가 먹을 테니 나머지 한쪽은 아가씨가 먹어보시오. 새 왕비는 사과를 반으로 쪼개 독이 묻은 쪽을 공주에게 주었어요. 할머니로 꾸민 새 왕비가 사과를 먹는 모습을 본 백설공주는 사과를 베어 먹었어요. 백설공주는 사과의 독 때문에 그대로 쓰러졌죠. 이번에는 난장이들도 별 수 없을걸? 새 왕비는 궁전으로 돌아가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왕비님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지요. 왕비는 그제야 불같이 타오르던 샘이 사그라졌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일곱 난쟁이는 다시 백설공주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도 공주가 깨어나지 않았지요. 일곱 난쟁이는 슬퍼하며 공주를 유리관에 눕혔어요. 하루는 이웃나라 왕자가 숲을 지나가다가 유리관에 누워있는 백설공주를 보았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다니. 부디 이 유리관을 내가 가져가도록 해주시오. 왕자가 간절히 부탁하자 일곱 난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유리관을 메고 가던 하인 하나가 넘어지면서 유리관이 덜컹 흔들렸어요. 그 순간
백설공주의 목에 걸린 자가 조각이 툭 튀어나왔어요. 공주는 반짝 눈을 떴지요. 왕자는 몹시 기뻐했어요. 백설공주도 왕자가 좋아졌어요. 두 사람은 함께 성으로 돌아가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결혼식에 못된 새왕비도 초대되었어요. 새 왕비는 멋지게 차려입고 거울에게 물어보았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왕비님도 예쁘지만 오늘 결혼할 신부인 백설공주가 1000배는 더 예쁩니다. 서둘러 결혼식에 간 왕비는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못된 짓을 한 왕비에게 벌겋게 불에 달군 쇠구두를 신겼어요. 왕비는 그 구두를 신고 죽을 때까지 춤을 추어야 했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 옛적 어느 나라에 새 옷을 아주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임금님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루에 몇 번씩이나 옷을 갈아입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의 성에 두 거짓말쟁이가 찾아왔어요. 임금님,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옷감을 짜낸 재단사입니다. 오호, 그래. 어떤 옷감인가? 임금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매우 아름답게 보이지만 바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옷감이랍니다. 과연 그 천으로 옷을 만들면 누가 영특한지, 누가 바보인지 바로 알 수 있겠군. 임금님은 두 거짓말쟁이에게 많은 돈을 하사하고 즉시 옷감을 짜도록 했습니다. 두 거짓말쟁이는 배틀 앞에 앉아서 매일 늦게까지 옷감 만드는 흉내를 냈죠. 임금님은 어떤 옷감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임금님은 신하에게 옷감을 보러 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신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당황했어요.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모두 자신을 바보로 생각할 거예요. 신하는 임금님께 돌아가 천연덕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임금님. 천이 정말 아름답답니다. 임금님은 신하의 보고를 듣고선 다른 신하를 보냈습니다. 역시나 다른 신하도 특별한 옷감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신하는 바보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아 임금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멋진 옷감입니다. 저것으로 옷을 만든다면 임금님께 정말 잘 어울릴 겁니다. 신하들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빨리 옷감이 보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하를 데리고 두 거짓말쟁이 일터로 갔습니다. 임금님, 이거 보세요. 이 반짝반짝 빛나는 옷감의 색깔, 이 멋진 무늬. 이야, 빨리 이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으신 임금님을 보고 싶습니다. 두 거짓말쟁이는 텅 비어있는 배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신하들은 당황했지만 바보라고 놀림당하기 싫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멋지구나. 두 거짓말쟁이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있던 임금님은 매우 당황했답니다. 임금님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임금님은 난처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모두 임금님은 바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임금님은 만족스럽게 수염을 만지면서 말했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군. 이번 행렬 때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나. 두 거짓말쟁이는 옷감 짜는 척을 그만두고 몇 날 며칠간 가위로 천을 자르거나 단추를 다는 흉내를 냈어요. 임금님, 옷이 완성되었답니다. 두 거짓말쟁이는 임금님께 다가가 공손하게 옷을 꺼내는 흉내를 냈어요. 역시나 아무에게도 옷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옷을 입기 위해 거울 앞에서 벌거벗었습니다. 두 거짓말쟁이가 옷을 입히는 흉내를 내자 임금님은 거기에 맞추듯이 움직였어요. 이렇게 멋진 옷은 본 적이 없어.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신하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어요.
옷은 보이지 않았지만요. 임금님의 지혜로운 사람에겐 보이지만 바보에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새 옷에 대한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님이 특별한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고 행렬을 하였습니다. 정말 멋진 옷이야. 이렇게 멋진 옷은 살면서 본 적이 없구려. 바보가 되기 싫은 마을 사람들은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침이 마르게 칭찬했어요. 임금님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의기양양해선 턱을 높게 들고 가슴을 쭉 편 채 당당한 걸음으로 마을을 걸어갔어요. 그러자 한 아이가 임금님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임금님께서 벌거벗고 걷고 있어요. 아이의 말을 듣고 창피해진 마을 사람들은 임금님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속닥이며 말했어요. 그래. 임금님은 벌거벗었어. 임금님은 벌거벗은 몸을 뽐내면서 마을을 계속 걸었습니다. 뿌리가 하는 일. 가지에 푸른 잎들이 우거진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쉬었다 가고 아이들이 몰려와 나무 밑에서 놀기도 했죠. 예쁜 처녀들은 손을 잡고 나무 둘레를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나무를 칭찬했어요. 커다란 나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나무의 이파리가 푸르러서 너무 예뻐. 나무의 이파리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우쭐해졌어요. 우리 이파리들은 누구보다도 보람있는 일을 하지. 우리가 없다면 시원한 그늘도 없어서 더위를 피할 수 없을 거야. 신선한 공기도 우리들 덕이지. 우리 이파리들이 푸르고 예쁘니 모두들 올려다보고 좋아하지. 이렇게 이파리들이 늘어놓는 자랑을 땅밑의 뿌리들이 들었어요. 너희 이파리들은 참 건방지구나. 뭐? 건방지다고? 지금 그 소리 누가 한 거야? 이파리들이 화가 나서 일제히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우린 어두운 땅 밑에 사는 뿌리들이다. 뿌리라고? 땅 밑에서 뭘 하는 거지? 뿌리가 하는 일도 모르고 어떻게 자기 자랑들만 하고 있니? 우리가 없다면 너흰 그늘도 만들 수 없고 시원한 공기도 만들 수 없어. 푸르고 예쁠 수도 없지. 우리 뿌리가 마르면 너희들이 보람을 가질 일도 자랑할 만한 일도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지. 뿌리들의 말을 들은 이파리들은 자랑을 늘어놓던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그제야 이파리들은 뿌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자의 신발. 초원에 늑대와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늑대가 초원을 산책하다가 쇠가죽 조각을 주웠어요. 늑대는 주운 쇠가죽으로 멋진 신발을 만들어 신었어요. 늑대야, 그 신발 아주 멋진걸? 사자가 늑대의 신발을 칭찬해 주었어요. 늑대는 자신이 신발을 만들었다고 말해 주었죠. 그거 좋구나. 나도 하나 만들어다오. 좋아요. 하지만 사자님, 신발을 만들려면 쇠가죽이 있어야 해요. 암소 한 마리를 잡아야 가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발이 갖고 싶었던 사자는 얼른 암수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신발을 만들려면 실과 바늘도 있어야 한답니다. 늑대의 말에 사자는 실과 바늘도 구해주었어요. 자, 이제 신발을 꿰매겠습니다. 늑대가 사자의 신발을 꿰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발을 꿰매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늑대는 사자의 발바닥에 가죽을 대고 발바닥과 발등을 함께 꿰매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자는 무척 아팠지만 멋진 신발이 생긴다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사자님, 다 되었습니다. 걸어보세요. 사자는 기뻐하며 발을 떼어 놓았어요. 그러나 발을 떼자마자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죠. 아니 이놈! 신발을 어떻게 만든 것이냐?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성을 내자 늑대는 꼬리를 세우고 깔깔 웃으며 암소를 들고 도망쳤어요.
사자는 늑대를 쫓아가 혼쭐을 내주고 싶었지만 발이 너무 아파서 달릴 수 없었답니다. 이 신발을 어떻게 벗을 수 없을까? 사자는 지금도 가죽 신발을 신은 채 꼼짝 못하고 누워있답니다. 새들의 왕. 어느 날 숲속의 새들이 왕을 뽑기로 했어요. 새들은 한 곳에 모여 누구를 왕으로 뽑을까 의논했지요. 목소리가 아름다운 새를 왕으로 뽑읍시다. 매일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꾀꼬리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날개가 큰 새가 왕이 되어야 해요. 날지는 못하지만 커다란 날개를 가진 타조가 크게 날개를 펴며 말했어요. 깃털이 가장 아름다운 새가 되어야 합니다. 공작이 알록달록한 깃털을 뽐내며 우아하게 말했어요. 부리가 커야 합니다. 입안에 물고기를 잔뜩 문 펠리컨이 물을 튀기며 말했어요. 빨리 나는 새가 새들의 왕이지요. 멀리서 순식간에 숲속으로 날아들어온 구남조가 말했어요. 가장 빠르게 날개짓 할 수 있어야 해요. 벌새가 빠르게 날개를 퍼덕이며 말했어요. 새들은 저마다 서로 왕이 되겠다고 왁자지껄 떠들어댔지만 결국 힘세고 사나운 새들이 힘을 겨루어 이기는 새가 왕이 되기로 했죠. 부리와 발톱으로 쪼고 핥히면서 치열하게 싸워 마침내 독수리와 매가 남았어요. 두 새는 몇 날 며칠을 싸웠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두 새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있던 다른 새들은 너무 무서워서 멀리 도망갔어요. 마침내 독수리가 매를 이기고 왕이 되었어요. 내가 왕이다. 모두 내 명령에 복종해라. 독수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독수리의 명령에 따를 새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답니다. 순념소 삼형제. 넓은 들판에 순념소 삼형제가 한 그루의 풀을 뜯고 있었어요. 새 염소는 하루 종일 풀을 뜯어 먹는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이를 찾아 다른 풀밭을 찾아가죠. 첫째 형, 저기 다리가 있어. 저 다리 건너에 풀이 아주 많아. 하지만 저 다리 밑엔 무서운 괴물이 산다는데? 넓은 들판에 풀을 다 먹어서 고민하던 첫째 염소에게 막내 염소와 둘째 염소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쫄쫄 굶는 것보단 다리를 건너는 게 낫지. 삼형제 중에 가장 몸집이 크고 힘이 센 첫째 염소는 둘째 염소와 막내 염소를 데려갔어요. 첫째 염소는 두 형제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자신이 해결할 테니 도망가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답니다. 먼저 막내 염소가 다리 위를 후다닥 달려갔어요. 그러자 다리 밑에 있던 괴물이 올라와 가로막았어요. 누구냐? 내 허락도 없이 지나가는 놈이. 커다랗고 무서운 괴물이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막내 염소는 다리가 호들호들 떨렸어요. 내가 널 잡아먹어야겠다. 제발 절 잡아먹지 마세요. 저는 너무 작고 먹을 것이 없답니다. 잠시 후에 저보다 큰 염소가 지나갈 거예요. 막내 염소는 첫째 염소의 당부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조그만 막내 염소의 말을 들은 괴물은 듣고 보니 그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그래, 그럼 지나가라. 막내 염소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갔답니다. 조금 후에 둘째 염소가 후다닥 다리 위로 올라왔어요. 누구냐? 내 허락도 없이 지나가는 녀석이. 괴물은 또다시 염소 앞을 가로막았어요.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둘째 염소는 화들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저를 잡아먹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아주 커다란 염소가 올 거예요. 저보다도 훨씬 크답니다. 괴물은 점점 더 큰 염소가 오는 게 신이 나서 둘째 염소를 놓아주었어요.
잠시 후 제일 큰 염소가 쿵쾅거리며 다리를 지나갔습니다. 누구냐? 내 허락도 없이 지나가는 녀석이. 괴물이 앞을 가로막고 보니 정말 아주 큰 염소였어요. 첫째 염소는 겁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다. 새 염소 중에 마청이다. 내가 널 잡아먹어야겠다. 그 말을 듣고 첫째 염소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내가 먼저 너를 혼내줘야겠다. 첫째 염소는 괴물에게 달려들어 크고 단단한 뿔로 휙 받아버렸어요. 괴물은 저 멀리 물속에 풍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첫째 염소는 유유히 다리를 건넜습니다. 새 염소는 하루 종일 사이좋게 배가 불룩해지도록 풀을 뜯어먹었답니다. 신기료 장수의 노래. 어느 높은 집 담 모퉁이에 신기루 장수가 있었습니다. 신기루 장수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헝 구두를 깁거나 닦았어요. 그는 일하면서 온종일 노래를 흥얼거렸고 뭐가 그리 즐거운지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기루 장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좋아 그리 웃고 노래를 흥얼거리나요? 그냥 매일매일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답니다. 신기루 장수가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즐겁게 일하고 있을 때 담이 높은 집에 사는 부자는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으리으리하게 큰 집에 번쩍번쩍한 가구들이 잘 정돈된 집이었지만 부자는 노래도 부르지 않고 웃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부자는 밤에도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부자가 항상 행복해하는 신기루 장수의 소문을 듣고 신기루 장수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부자의 집에 온 신기루 장수는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이 그리 즐거운 거요? 제가 하는 일이 재미있고 사는 게 즐겁습니다. 당신이 하루에 버는 돈이 얼마인데 그리 즐겁다는 거요? 저는 제가 버는 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하루는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요. 부자는 욕심 없이 행복하게 사는 신기루 장수가 기특했습니다. 나는 돈이 많으니 당신을 돕고 싶소. 부자는 금화 1000프랑을 신기루 장수에게 선뜻 주었어요.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되는지요? 신기루 장수는 처음 만져본 큰 돈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자님. 신기루 장수는 그 말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어디에 두지? 잘못하다간 도둑 맞을지도 몰라. 신기루 장수는 자기만 알도록 구석방 외진 곳에 그 말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자나깨나 그 말을 뺏기지 않을까 걱정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신기루 장수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노랫소리도 그쳤습니다. 개미들의 힘. 호랑이는 산속의 왕으로 동물들을 다스렸어요. 호랑이는 무척 무섭고 사나워서 동물들은 호랑이 그림자만 보고도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도망쳤죠. 아흥! 내가 왕이다! 어느 날 호랑이가 언덕에 올라 우렁차게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발가락 사이에서 개미가 꼬물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네 놈은 내가 무섭지도 않느냐? 하나도 안 무서워요. 뭐? 무섭지 않다고? 이 조그만 놈이 감히 나를 놀려? 호랑이는 큰 발을 들어 개미를 쾅 밟았어요. 흔적조차 없어졌을 것으로 생각했던 개미는 다친 곳 없이 꼬물거리고 있었죠. 호랑이님, 힘이 세다고 해서 다 이기는 건 아니에요. 재주가 있어야 한답니다. 호랑이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호랑이는 발을 들며 소리쳤어요. 조그만 개미가 산속의 왕을 우습게 보다니 용서할 수 없다. 호랑이는 개미를 사정없이 밟았습니다. 쿵쿵 여러 번 내리치는 발에 개미도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말았죠.
이제 왕의 힘을 알겠느냐? 호랑이는 온몸을 흔들며 좋아했습니다. 그때 개미의 원수를 갑자라고 소리치며 개미들이 새까맣게 몰려왔어요. 개미들이 호랑이의 온몸으로 기어올라가 귀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털 사이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따가, 이놈들이! 수많은 개미에게 물린 호랑이는 온몸을 땅에 비비고 구르고 흔들어댔습니다. 하지만 개미떼는 낙착같이 호랑이에게 붙어 물어뜯었습니다. 땅에서는 더 많은 개미떼가 바글바글 달려들어 호랑이의 몸으로 기어올랐죠. 아이고 따가, 아이고 나 죽네. 호랑이는 밤새 개미떼에 물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혼쭐이 났답니다. 고슴도치 코토코의 곡괭이. 먼 옛날에 고슴도치 코토코와 거미 아난씨가 살았어요. 어느 더운 여름날 아난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호미로 밭을 일구고 있었어요. 코토코도 나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 부지런한 코토코는 언제나 아난씨보다 먼저 일을 끝냈죠. 아난씨는 너무 힘들어서 일찍 일을 마쳤어요. 그리고 코토코의 집에 들렸습니다. 코토코는 이미 일을 끝내고 쉬고 있었어요. 너는 어쩌면 일을 그리 빨리 하니? 밤새워 일하는 건 아닐 테고. 그러자 코토코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를 따라와봐. 코토코는 곡괭이를 들고 밭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곡괭이를 하늘 높이 쳐들고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곡괭이야 곡괭이야 날이 너무 덥구나. 곡괭이야 곡괭이야 나를 도와주렴. 그러자 곡괭이는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난씨는 그 곡괭이가 너무나 신기했어요. 코토코, 나에게 그 곡괭이를 좀 빌려주지 않을래? 아난씨가 사정을 하자 코토코는 하루만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절대로 노랫말을 잊어서는 안 돼. 코토코는 아난씨에게 곡괭이를 주며 당부했어요. 다음 날 아난씨는 날이 밝자마자 밭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곡괭이를 높이 쳐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곡괭이야, 곡괭이야. 날이 너무 덥구나. 곡괭이야, 곡괭이야. 나를 좀 도와주렴. 곧 곡괭이가 움직이더니 혼자서 밭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아난씨는 너무너무 신이 났죠. 어쩌면 그렇게 일을 잘하는지 그 넓은 땅에 밭을 새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난씨는 그늘에서 빈둥거리고 있었고요. 야, 저렇게 멋진 물건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곡괭이는 지칠 줄 모르고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아난씨가 깜빡 졸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곡괭이가 너무 멀리까지 갈고 있었어요. 자자, 오늘은 그만하자. 곡괭이야, 멈추어라. 당황한 아난씨가 말했지만 곡괭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곡괭이야, 멈추라니까. 아난씨가 소리쳤지만 곡괭이는 자꾸만 더 멀리 가버렸어요. 아난씨는 코토코가 가르쳐준 노랫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난씨가 발을 동동 굴렀지만 곡괭이는 벌써 까마득히 멀리 사라졌어요. 곡괭이는 멈추지 않고 땅을 일구며 나아갔어요. 바다도 건너고 강도 건너고 아무도 곡괭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곡괭이를 보게 된 사람들은 똑같은 모양의 곡괭이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곡괭이를 쓰고 있지요. 코토코의 곡괭이는 지금까지도 세계 어딘가 땅을 갈고 있답니다. 늑대와 염소와 당나귀. 배고픈 늑대가 들판을 헤매다가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염소를 발견했어요. 신이 난 늑대는 단숨에 달려갔죠. 꼼짝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늑대님, 제발 살려주세요.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며 침을 흘리는 늑대를 보고 깜짝 놀란 염소는 덜덜 떨면서 말했어요. 안 돼! 난 배가 고파!
늑대는 염소를 보고 입맛을 다시며 말했어요. 염소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입을 벌리세요. 제가 입속으로 들어갈게요. 그거 힘 안 들이고 좋지. 늑대가 기뻐하며 입을 쫙 벌리는 순간 염소는 숙였던 고개를 들며 두 뿔로 늑대의 턱을 냅다 받아버렸어요. 늑대 살려. 늑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요. 아픈 턱을 감싸쥐고 도망가던 늑대는 이번에는 당나귀를 발견했어요. 늑대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꼼짝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제발 살려주세요, 늑대님. 안 돼. 난 너무 배가 고파.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며 침을 흘리는 늑대를 보고 무서움에 떨던 당나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저를 잡아먹으려면 발바닥에 박혀있는 징을 먼저 빼내야 해요. 징은 쇠라서 소화가 안 되거든요. 좋아. 내가 뽑지. 발 들어. 신이 난 늑대가 다가오자 당나귀는 뒷다리로 늑대의 옆구리를 냅다 걷어찼어요. 늑대 살려. 배고프고 어리석은 늑대는 너무 아파서 엉엉 울며 먹이를 찾아 온종일 산속을 헤맸답니다. 다시 생쥐가 된 생쥐. 어느 언덕 위에 있는 집에 현자와 생쥐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생쥐는 음식을 훔쳐먹고 밤이면 나무 기둥 같은 것을 갉아댔죠. 생쥐는 그런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어. 나도 현자님처럼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 끝에 생쥐는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자님, 제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저는 예쁜 아가씨가 되고 싶어요. 현자는 생쥐의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생쥐는 정말 아리따운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생쥐 아가씨는 사람들이 많은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아가씨를 본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생쥐 아가씨는 기분이 좋아 시장을 산책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몰려온 구름이 비를 뿌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우와, 구름은 참 멋지구나. 밝은 해를 가려 비를 뿌리더니. 비에 홀딱 젖은 생쥐 아가씨는 구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곧 생쥐 아가씨는 구름이 되고 싶어졌지요. 생쥐 아가씨는 다시 현자를 찾아가 구름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곧 생쥐 아가씨는 생쥐 구름이 되었지요. 생쥐 구름은 이리저리 자유롭게 흘러다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 흘러다녀야 했죠. 바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쥐 구름은 다시 현자를 찾아가 바람이 되게 해달라 부탁했어요. 이랬다 저랬다 생쥐야. 넌 정말 변덕쟁이로구나. 현자는 그저 웃으며 생쥐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바람이 된 생쥐는 높은 산꼭대기를 넘어 싱싱 달리다가 골짜기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생쥐바람은 너무 어지러워 산 위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때 높은 산이 생쥐바람을 비웃으며 말했죠. 너희들 바람이 아무리 거칠고 세도 생쥐보다 못하지. 생쥐란 놈은 산 구석구석에 구멍을 낸단다. 너희들은 어림도 없지. 높은 산의 말을 들은 생쥐바람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럼 생쥐가 바람보다 더 센 거 아니야? 생쥐바람은 다시 현자에게 달려가 부탁했습니다. 현자님, 저는 생쥐였던 제 모습이 제일 좋아요.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결국
생쥐는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생쥐는 현자의 방구석에 있는 나무 기둥을 갈그며 말했어요. 아, 뭐니 뭐니 해도 생쥐가 가장 좋구나. 두더지의 충고. 어느 날 독수리 한 쌍이 먼 곳에서 날아왔습니다. 독수리 부부는 알을 낳기 위해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살펴보았죠. 저기 언덕에 있는 미루나무에 집을 지읍시다. 좋아요. 높은 나무라서 안전할 거예요. 독수리 부부는 미루나무 위에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미루나무 근처에 땅 밑에 살던 두더지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독수리 부부에게 말했어요. 독수리님, 이 미루나무에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왜 안 된다는 거니? 이 나무에 임자라도 있는 거니? 그게 아니라 이 나무는 뿌리가 썩었어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서 위험해요. 행! 어두운 땅 속에 사는 주제에 아는 척도 잘 하는구나. 새들의 왕인 독수리가 하는 일에 감히 참견하다니. 독수리 부부는 두더지의 말을 하찮게 여기고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알을 낳았죠. 얼마 후 귀여운 새끼들이 태어났어요. 자, 먹이를 구하러 갑시다. 아기들을 튼튼하게 키워야지요. 독수리 부부는 사냥을 나갔어요. 이때 미루나무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땅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독수리 새끼들은 그만 나무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독수리 부부는 그만 까무러쳤습니다. 독수리 부부의 통곡 소리를 듣고 땅 위로 얼굴을 내민 두더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미루나무는 뿌리가 썩어 있었는데 땅속 뿌리 가까이에 사는 내가 나무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왜 내 말을 무시한 거야? 병을 고친 망고 열매. 옛날 어느 나라에 가난한 아버지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 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커다랗고 탐스러운 망고나무 한 그루였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망고나무 앞에서 삼형제를 부르곤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저 망고나무처럼 알차고 튼튼하게 자라거라. 네, 아버지. 그러던 어느 해 임금님이 끔찍해 아끼는 공주가 몹쓸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신비의 망고뿐이래. 신비의 망고를 가져오는 젊은이에게는 공주와 결혼을 시켜준다지. 마을에서 사람들이 쑥덕쑥덕 말했어요.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먼저 첫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네가 저 망고를 따서 가져가 보려무나. 첫째 아들은 망고 열매를 한으름 따서 광주리에 담고 길을 나섰어요. 한참 서둘러 가고 있는데 누추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물었어요. 이 여복의 젊은이, 그 광주리엔 뭐가 들어있나? 첫째 아들은 대답하기가 귀찮았어요. 얼른 망고를 공주에게 가져다 주고 싶었죠. 뭐가 들어있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이 속엔 싱싱한 새우가 잔뜩 들어있지요. 첫째 아들은 심통을 내며 아무렇게나 말하고 헐레벌떡 궁궐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공주 앞에서 광주리를 열었죠. 아니, 이게 뭐야? 광주리 안에는 망고 대신 싱싱한 새우들이 팔딱팔딱 뛰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당장 쫓겨났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망고 열매를 가지고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누추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물었어요. 여복의 젊은이, 그 광주리엔 뭐가 들어있나? 둘째 아들은 귀찮은 마음에 대충 대답했어요. 이 속엔 코끼리 머리카락이 들어있지요. 그러고는 서둘러 궁궐로 가서 공주님 앞에 광주리를 열어 보였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번에는 지저분한 코끼리 머리카락이잖아. 둘째 아들은 흠씬 두들겨 맞고 궁궐에서 쫓겨났어요. 이번에는 막내 아들이 망고 열매를 가지고 길을 나섰어요. 가는 길에 또 누추한 할아버지가 나타나 물었어요. 여복의 젊은이, 그 광주리엔 뭐가 들어있나?
막내 아들은 할아버지에게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네, 이 광주리 속에는 망고 열매가 들어있답니다. 이 열매로 공주님의 병을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그 열매로 공주님의 병을 꼭 고쳐주게나. 막내 아들은 궁궐로 들어가 공주님 앞에 광주리를 열었어요. 광주리 안에서는 탐스러운 망고 열매가 은은한 향기를 품고 있었죠. 망고 열매를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공주님의 병은 깨끗이 나았어요. 오, 기특한 젊은이로다. 하늘이 너에게 신비의 망고 열매를 보낸 게 틀림없어. 공주님의 병이 나은 것을 본 임금님은 기쁜 마음으로 막내 아들과 공주를 결혼시켜 주었답니다. 새들의 천국. 새들의 왕국은 지옥 같았습니다. 새들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웠기 때문이죠. 목소리가 곱지 않다, 꽁지가 작다, 부리가 못생겼다, 털빛이 흉하다면서 서로 흉보고 헐뜯으며 자기들이 가장 잘났다고 으스댔습니다. 새들의 왕국에선 큰 고함 소리와 말싸움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숫공은 울긋불긋 아름다운 털이 빛나는 날개를 접어 사뿐히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 그때 검은 까마귀도 날개를 접으며 숫공 옆에 앉았어요. 안녕? 네 날개는 반짝반짝 윤이 나서 참 예쁘구나. 숫공은 까마귀를 바라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까마귀는 숫공이 칭찬에 수줍어 대답을 못하고 우물거렸습니다. 참 상쾌한 아침이지? 우리 저 골짜기까지 함께 날아가지 않을래? 그래, 좋아. 숫공이 나긋한 목소리로 말하자 까마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숫공과 까마귀는 함께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숫공의 말처럼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아, 기분 좋다. 숫공도 까마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들은 온종일 함께 다니면서 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새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어요. 울긋불긋한 숫공과 시커먼 까마귀처럼 안 어울리긴 힘들 거야. 서로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꼴을 더 못 봐주겠군. 그러나 숫공과 까마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둘의 사이 좋은 모습에 다른 새들은 셈이 났죠. 어떻게든 둘의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싸우게 해야겠어. 어느 날 숫공은 집을 지키고 까마귀는 먹이를 찾아 나섰어요. 여러 새들이 이때다 하며 숫공에게 몰려갔습니다. 숫공아, 네가 없는 자리에서 까마귀가 네 흉을 보고 있어. 네 날개가 울긋불긋 눈이 아프다며 말이야. 새들은 거짓말을 하며 숫공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숫공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까마귀는 내 친구야.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단다. 다음 날 새들은 까마귀를 찾아가 숫공에게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어요. 까마귀야, 숫공은 네가 없을 때마다 너의 흉을 본단다. 네 날개는 검기만 하고 멋지지 않다며 말이야. 아니야, 숫공은 내 친구야.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단다. 까마귀는 숫공처럼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새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사이좋은 둘의 모습이 부러웠죠. 새들은 그때부터 서로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지옥 같던 숲속 새들의 왕국은 칭찬과 따뜻한 말이 오가는 새들의 천국이 되었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어느 숲속 마을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 삼형제를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도 다 컸으니 집을 떠나 혼자 힘으로 살아보렴. 아기 돼지 삼형제는 집을 떠나 각자의 집을 짓고 살기로 했어요.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집 짓는 것이 귀찮았어요.
얼른 짖고 신나게 놀고 싶었죠. 첫째 돼지는 주변에 갈대를 주워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갈대를 얼기석기 엮어 만든 집은 금세 완성되었죠. 둘째 돼지는 산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둘째 돼지의 나무집도 어느새 완성되었죠. 집을 다 지은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노래하고 춤추며 신나게 놀았어요. 하지만 막내 돼지는 형들과 달랐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튼튼한 벽돌집을 짓고 싶었어요. 막내 돼지는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흙을 발라가며 열심히 집을 지었죠. 신나게 놀던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막내 돼지를 찾아왔어요. 막내야, 우리 같이 놀자. 미안. 난 지금 벽돌집을 짓느라 바빠서 못 놀아.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어쩔 수 없이 둘이 춤추며 놀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 돼지의 집에 배고픈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첫째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꾀를 썼죠. 돼지야, 내가 다리를 다쳤단다. 문 좀 열어줘. 싫어. 나를 잡아먹으려는 거지? 첫째 돼지는 늑대가 입에서 침을 흘리는 것을 보곤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배고픈 늑대는 다리가 아픈 척하는 것을 그만두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후 하고 입김을 불었죠. 그러자 첫째 돼지의 갈대집이 우수수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첫째 돼지는 얼른 둘째 돼지의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하지만 늑대는 둘째 돼지의 집까지 쫓아왔어요. 돼지들아, 이리 와, 문 좀 열어줘. 싫어.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거지? 둘째 돼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늑대는 이번에도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후 입김을 불었죠. 그러자 둘째 돼지의 나무집도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서둘러 막내 돼지의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막내야, 살려줘. 늑대 입김에 내 갈대집이 날아갔어. 내 나무집도 날아갔어. 괜찮아. 이 집은 벽돌로 되어 있어서 날아가지 않을 거야. 막내 돼지는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꼭 잠갔어요. 늑대는 막내 돼지의 집까지 찾아왔어요. 돼지들아, 문 좀 열어줘. 안 돼! 이 나쁜 늑대야! 저리 가! 막내 돼지의 외침에 늑대는 큰 숨을 3번 들이마시더니 입김을 불기 시작했어요. 후 하고 불었지만 막내 돼지의 튼튼한 벽돌집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2번, 3번이 넘게 입김을 불었지만 단단한 벽돌집은 날아가지 않았어요. 배고픈 늑대는 조바심이 났어요. 그렇다고 내가 못 들어갈 줄 알고. 늑대는 재빨리 지붕으로 올라가 굴뚝을 타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뜨거운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냄비를 벽난로에 올려놓았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굴뚝으로 내려온 늑대는 뜨거운 냄비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죠. 야! 너무 뜨거워! 늑대 살려! 엉덩이에 불이 난 늑대는 펄쩍 뛰면서 달아났죠. 그 후로 늑대는 다시는 아기 돼지 삼형제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막내 돼지의 벽돌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